2002년 11월 22일 밤,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상사마을에는 초겨울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낮부터 지리산 능선을 감싸고 있던 짙은 구름은 해가 지자 골짜기 아래까지 내려앉았고, 젖은 바람은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과 감나무 가지를 사납게 두드렸다. 마을 사람들은 일찌감치 문을 걸어 잠근 채 아랫목으로 몸을 들였다. 관광철이 지난 뒤의 산골은 밤이 되면 지나치게 조용했다. 멀리 국도에서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계곡물이 바위에 부딪히는 낮고 긴 울음만이 어둠 속을 메우고 있었다. 밤 10시 20분쯤 마을 끝자락에 사는 오명구는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바람에 무언가 날아와 부딪힌 줄 알았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소리가 났다. 쿵, 쿵, 쿵. 이번에는 분명 사람의 손이었다. 여보, 밖에 누가 왔나 봐요. 아내 윤복자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오명구는 대답하지 않고 방문을 열었다. 불이 꺼진 마루 끝에서 대문 쪽을 바라보니 빗물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누구요? 오명구가 큰 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곧 대문이 다시 흔들렸다. 이번에는 손바닥이 아니라 몸 전체를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다. 사람 좀 살려주세요. 바깥에서 갈라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처음에는 바람소리와 구분하기 어려웠다. 오명구가 현관에 걸린 손전등을 들고 대문 가까이 다가갔다. 아내는 그의 팔을 잡았다. 열지 마요. 술 취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 밖의 남자가 다시 말했다. 경찰을 불러주세요. 제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언가가 바닥으로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오명구는 빗장을 풀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비바람과 함께 피냄새가 안으로 밀려들었다. 대문 앞에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무릎을 꿇은 채 쓰러져 있었다. 흰색 와이셔츠는 비에 젖은 것이 아니라 온통 피에 물들어 있었다. 배 아래쪽은 검붉게 번져 있었고 남자는 양손으로 상처를 누르고 있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계속 새어나왔다. 얼굴은 진흙과 빗물로 얼룩졌으며 오른쪽 뺨과 입술은 심하게 부어 있었다. 바지는 무릎부터 찢겨 있었고 손등과 팔에는 가시에 긁힌 상처가 수없이 나 있었다. 오명구가 남자의 어깨를 붙잡았다. 정신 차려요. 어디서 왔어요? 남자는 고개를 들려고 했지만 눈동자가 제대로 초점을 잡지 못했다. 입술이 몇 번 움직였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오명구가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자 남자가 피 섞인 숨을 내쉬며 겨우 말했다. 산 위에. 산에서 내려왔어요. 아내가 아직 거기 있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손이 오명구의 소매를 움켜쥐었다. 힘이라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손가락만큼은 필사적으로 옷감을 붙잡았다. 그놈이 아내를 파냈어요. 말을 마친 남자는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다. 윤복자는 비명을 삼키며 집 안으로 달려가 전화기를 들었다. 당시 상사마을에는 휴대전화가 잘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유선전화로 산동파출소에 신고했다. 오명구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남자의 배를 수건으로 눌렀다. 그러나 수건은 몇 초 만에 피로 흠뻑 젖었다. 눈 감지 마요. 이름이 뭐요? 남자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오명구를 지나 마을 뒤편의 검은 산을 향하고 있었다. 구급차와 순찰차가 도착했을 때는 신고로부터 약 18분이 지난 뒤였다. 구급대원이 남자의 맥박을 확인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지만 그는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전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심폐소생술이 이어졌으나 밤 10시 52분 현장에서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남자의 신원은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발견된 사원증으로 확인되었다. 이름은 강민석, 나이 31살,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동남통신기술개발팀 소속 시스템 엔지니어였다. 왼손 약지에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지갑 안에는 현금과 신용카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강도 사건으로 보기 어려웠다. 손목 시계의 유리는 깨져 있었고 시계는 밤 9시 47분에 멈춰 있었다. 오른쪽 구두는 사라졌으며 양말에는 진흙과 작은 소리피 엉겨 붙어 있었다. 산동파출소는 곧바로 구례경찰서에 사건을 보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팀장 최재현은 시신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당시 45살로 구례와 순천 일대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을 오랫동안 담당해온 형사였다. 최재현은 오명구 부부에게 강민석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다시 확인했다. 아내가 산에 있다고 했습니까? 오명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는 그놈이 아내를 파냈다고 했습니다. 파냈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내를 파냈다고. 최재현의 표정이 굳었다. 산에서 내려온 남자가 피를 흘리며 죽었다. 그의 아내는 산 위에 남아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아내를 파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었다. 형사들은 손전등을 들고 강민석이 내려온 길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혈흔은 완전히 씻기지 않았다. 대문 앞에서 시작된 핏방울은 마을 뒤 좁은 농로까지 이어졌다. 처음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으나 산길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양이 많아졌다. 풀잎에는 손으로 움켜쥔 흔적이 있었고 진흙에는 한쪽 발을 끌며 달린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강민석은 오른쪽 구두가 벗겨진 상태로 약 1.6km를 내려온 것으로 보였다. 산길은 오래전에 화전민들이 사용하던 길이었다. 지금은 등산객조차 거의 다니지 않았다. 비에 젖은 낙엽이 발밑에서 미끄러졌고 경사면 아래는 빛이 닿지 않는 검은 계곡이었다. 형사들은 일정한 강역으로 노란 표식 깃발을 꽂으며 혈흔을 따라 올라갔다. 밤 11시 40분쯤 선두에 있던 경찰관이 손을 들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가시덤불 아래에서 강민석의 오른쪽 구두가 발견되었다. 구두 앞부분에는 진흙뿐 아니라 굳기 시작한 피가 묻어 있었다. 바로 옆 나뭇가지에는 회색 천 조각이 걸려 있었다. 강민석의 흰색 와이셔츠와는 다른 재질이었다. 최재현은 천 조각을 증거 봉투에 넣게 했다. 길은 그 지점부터 두 갈래로 갈렸다. 오른쪽은 능선으로 올라가는 길이었고 왼쪽은 깊은 잣나무 숲으로 이어졌다. 혈흔은 왼쪽에 있었다. 숲 안으로 들어갈수록 공기에는 이상한 냄새가 섞이기 시작했다. 젖은 흙과 썩은 낙엽 냄새 사이에 오래된 쇠붙이 같은 냄새가 났다. 누군가 최근 이곳을 여러 차례 오간 듯 풀이 눌려 있었고 나무 밑동에는 흙 묻은 장갑 자국이 남아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무렵 형사들은 작은 공터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사람이 있었다는 흔적이 선명했다. 젖은 바닥에 종이컵 2개가 놓여 있었다. 한쪽에는 소주병이 넘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검은색 카세트 녹음기가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손잡이가 긴 삽 한 자루가 소나무에 기대어 있었다. 삼날에는 젖은 흙과 검붉은 얼룩이 함께 묻어 있었다. 공터 한가운데에는 큰 핏자국이 있었다. 최재현은 손전등을 천천히 옮겼다. 혈흔 주변에 흙은 엉망으로 파헤쳐져 있었다. 두 사람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인 듯 신발 자국이 서로 뒤엉켜 있었다. 한쪽에는 무릎을 꿇은 흔적이 있었고 그 앞에는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끌어당긴 자국이 길게 남아 있었다. 증거를 확인하던 경찰관 한 명이 풀숲에서 작은 흰색 물체를 발견했다. 팀장님, 이거 사람 이빨 같은데요. 실제로 그것은 뿌리까지 뽑힌 앞니 한 개였다. 표면에는 아직 피와 살점이 조금 붙어 있었다. 최재현은 즉시 주변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때 공터 뒤쪽을 살피던 다른 형사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여기 땅이 이상합니다.
손전등 여러 개가 동시에 그 방향을 비췄다. 공터 끝에는 약 2평 크기의 흙더미가 쌓여 있었다. 색이 주변과 달랐다. 오래된 검은 흙 아래에서 밝은 황토가 뒤집혀 올라와 있었고 빗물에 젖은 삽자국이 선명했다. 누군가 그날 밤 땅을 판 흔적이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다가갔다. 흙더미 아래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구덩이가 2개 있었다. 왼쪽 구덩이는 이미 파헤쳐져 있었다. 그 안에서 낡은 겨울 외투와 함께 희고 가느다란 뼈가 드러나 있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처럼 보였지만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자 손가락 뼈와 팔뼈의 형태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2 손목은 녹슨 철사로 묶여 있었다. 해골은 옆으로 기울어 있었고 눈 부분에는 색이 바랜 붉은 천이 감겨 있었다. 오른손 약지에는 금빛 반지가 남아 있었다. 누군가 아주 오래전에 한 여자를 이곳에 묻었다가 바로 그날 다시 파낸 것이었다. 그러나 최재현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유골이 아니었다. 그 옆에 있는 2번째 구덩이였다. 2번째 구덩이는 새로 파인 상태였고 아직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길이는 성인 남성의 키와 비슷했으며 바닥에는 비닐과 밧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구덩이 가장자리에는 강민석의 피가 묻어 있었다. 최재현은 빈 구덩이를 내려다보다가 낮게 말했다. 이건 시체를 숨기려고 급히 판 구덩이가 아니야. 옆에 있던 형사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뭡니까? 최재현은 손전등을 유골과 빈 구덩이 사이로 움직였다. 처음부터 2 사람을 나란히 묻으려고 준비한 거야. 그 순간 감식반원이 강민석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발견한 종이 한 장을 들고 다가왔다. 빗물과 피에 젖어 글씨 대부분이 번져 있었지만 가운데 문장만큼은 읽을 수 있었다. 서유진을 다시 보고 싶으면 혼자 와라. 최재현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서유진. 4년 전 순천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여자. 그 실종 신고서를 직접 검토했던 사람이 바로 최재현이었다. 그는 천천히 손전등을 들어 붉은 천이 감긴 해골을 비췄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찾던 사람이 여기 있었군. 지리산 중턱의 공터가 완전히 통제된 것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다. 구례경찰서 감식반과 순천에서 지원 나온 강력계 형사들이 잇따라 현장에 도착했다. 비는 약해졌지만 안개는 더 짙어져 있었다. 발전기와 이동식 조명 장비가 설치되자 조금 전까지 어둠 속에 묻혀있던 2개의 구덩이가 희뿌연 불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한쪽에는 오래된 여성의 유골이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비닐과 밧줄이 깔린 빈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감식반은 먼저 주변의 발자국과 혈흔을 채취했다. 흙이 비에 젖어 일부 흔적은 무너졌지만 적어도 3 종류의 신발 자국이 구분되었다. 하나는 강민석이 신었던 검은색 구두 자국이었다. 다른 하나는 밑창에 사선 무늬가 있는 작업화 자국이었다. 마지막 하나는 오래전에 남았다가 흙 아래에 눌린 흔적으로 유골을 처음 매장할 당시 생긴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재현은 조명 아래 놓인 유골을 바라보며 장갑을 낀 손을 꽉 쥐었다. 서유진 실종 사건. 그 이름은 그에게 단순한 오래된 기록이 아니었다. 1998년 겨울, 그는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사건 초기 수사에 참여했다. 당시 27살이던 여자는 병원 주차장에서 사라졌고 차는 사흘 뒤 여수 외곽 도로에서 불탄 차에 발견되었다. 시신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다. 납치범을 자처한 남자는 공중전화로 가족을 조롱했지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넉 달 뒤 모든 연락은 끊겼다. 최재현은 그 사건을 잊지 못했다. 범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다면 언젠가 실수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서유진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담팀은 해체되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발 아래에 놓여 있었다. 감식 반장이 조심스럽게 유골의 오른손을 가리켰다. 반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녹슨 철사에 묶인 손목 아래 약지뼈에는 가느다란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안쪽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MSNYJ, 강민석과 서유진의 이름 첫 글자였다. 최재현은 현장에서 즉시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반지 하나만으로 신원을 단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유골은 새벽 4시가 가까워졌을 때 수습되었다. 해골의 눈 부분에 감긴 붉은 천은 부식된 안전핀으로 뒤통수에 고정되어 있었다. 천을 제거하자 두개골 앞면에 여러 개의 파손 흔적이 드러났다. 오른쪽 관자놀이에는 둥근 모양으로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었고 뒤통수 뼈 일부는 안쪽으로 깨져 있었다. 양손목의 철사는 뼈에 깊이 파고든 상태였다. 손목뼈 주변에는 녹이 두껍게 붙어 있었다. 법의학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생전에 묶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뼈만 봐서는 확정할 수 없지만 자세가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저항하면서 철사가 더 조여졌을 수 있습니다. 정밀 감식이 필요합니다. 유골과 함께 낡은 여성용 겨울 외투, 검은색 치마 조각, 가죽 구두 한 짝이 발견되었다. 외투 안주머니에서는 녹슨 열쇠 2개와 금속으로 된 작은 화장품 거울이 나왔다. 거울 뒷면에는 유진에게 엄마가라는 글씨가 긁어 새겨져 있었다. 그날 오전 순천의 한 대학병원 법의학실에서 부검이 시작되었다. 유골은 신장 약 164에서 166cm 사이의 성인 여성으로 추정되었다. 나이는 사망 당시 25에서 30살 사이였다. 치아 상태와 과거 치료 기록도 서유진의 치과 진료 기록과 일치했다. 결정적인 단서는 갈비뼈에서 나왔다. 왼쪽 6번째와 7번째 늑골에는 생전에 골절되었다가 붙은 흔적이 있었다. 서유진은 실종 1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같은 부위의 갈비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다. 사고 이후 통증이 계속되어 직장까지 그만두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었다. 며칠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치아와 유전자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유골은 서유진이었다. 강민석이 4해 동안 찾아다닌 아내는 실종된 바로 그 해 겨울부터 지리산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서유진의 부모는 경찰서에서 이 사실을 전해 들었다. 어머니 박정임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재현이 내민 반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입을 막았다. 그 아이가 정말 혼자 거기 있었습니까? 최재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박정임은 딸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다. 매년 생일이면 서유진의 방을 청소했고 겨울이 오면 딸이 좋아하던 갈색 코트를 세탁해 옷장에 걸어두었다. 서유진이 언젠가 돌아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딸은 돌아오지 못했다. 아버지 서동철은 끝까지 울지 않았다. 그는 굳은 얼굴로 물었다. 민석이는 알고 죽었습니까? 현장에서 유골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자기 아내의 뼈였다는 말입니까? 최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동철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는 두 손으로 책상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강민석은 서유진이 사라진 뒤에도 장인과 장모를 자주 찾아왔다. 명절이면 함께 식사했고 수사에 진전이 없을 때마다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사과했다. 제가 그날 야근만 하지 않았어도 유진이가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강민석은 언제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내의 흔적을 찾은 바로 그날 밤 살해당했다. 법의학 감정은 사건을 더욱 잔혹하게 만들었다.
서유진의 두개골에서는 적어도 4차례 이상의 타격 흔적이 확인되었다. 첫 타격은 오른쪽 관자놀이를 가격했고, 두 번째는 뒤통수를 부셨다. 나머지 타격은 이미 쓰러진 뒤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턱뼈와 치에도 손상이 있었다. 아래턱 앞부분은 강한 충격으로 금이가 있었고, 앞니 2개가 사라진 상태였다. 이는 범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훼손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설골 일부에는 골절 흔적이 있었다. 법의학자는 최재현에게 말했다. 머리를 맞은 것만으로도 치명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범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도 졸랐다는 뜻입니까? 예. 피해자가 아직 살아 있었거나 범인이 죽음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서유진은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당한 뒤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그녀의 눈을 가린 붉은 천에서는 아주 적은 양의 피와 눈물 성분이 검출되었다. 천은 사망한 뒤 장식처럼 둘러진 것이 아니었다. 서유진은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폭행당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최재현은 감정서를 덮으며 한동안 침묵했다. 범인은 단순히 서유진을 죽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날아오는지 보지 못하게 한 채 공포 속에 가두었다. 그리고 죽은 뒤에도 철사를 풀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붙잡아 두어야 하는 물건으로 보았다. 수사팀은 1998년 실종 당시의 기록을 다시 꺼냈다. 서유진은 11월 13일 저녁 순천 시내의 한 식당에서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났다. 식사 도중 친구 한 명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자 자신의 승용차로 그 친구를 병원에 데려갔다. 밤 9시 15분쯤 서유진은 주차장으로 차를 가지러 나갔다. 그 뒤로 사라졌다. 함께 있던 친구들은 약 20분 뒤 병원 입구 앞을 빠르게 지나가는 서유진의 승용차를 보았다.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유리창에 짙은 선팅이 되어 있었고 비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흘 뒤 차는 여수시 외곽에 폐쇄된 염전 근처에서 불탄 채 발견되었다. 범인은 차 안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렀다. 그러나 서유진의 혈흔이나 시신은 나오지 않았다. 실종 일주일 뒤부터 이상한 전화가 시작되었다. 첫 전화는 서유진의 어머니에게 걸려왔다. 따님은 지금 저와 함께 있습니다. 남자는 낮게 웃으며 말했다. 경찰이 찾게 두세요. 절대로 못 찾을 테니까. 그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교환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 단지 가족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것처럼 말했다. 이후 매주 금요일 저녁 다른 공중전화에서 연락이 왔다. 그는 서유진이 실종 당시 입었던 옷과 귀걸이 모양, 손목 안쪽의 작은 화상 흉터까지 정확히 설명했다. 어느 날은 서유진이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다. 다른 날은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고 조롱했다. 또 한 번은 전화기 너머로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려주었다. 경찰은 그것이 녹음된 소리인지 실제 서유진의 목소리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통화는 대부분 30초를 넘기지 않았다. 범인은 경찰이 위치를 추적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당시 수사팀은 범인이 서유진과 가까운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남편 강민석, 가족, 직장 동료 중 누구에게도 뚜렷한 혐의가 없었다.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범인이 강민석에게는 단 한 번도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서유진의 부모와 언론사에는 연락했지만 남편은 철저히 무시했다. 마치 강민석이 두려워하거나 고통받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혹은 아직 그를 건드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었다. 수사팀은 강민석의 최근 통화 내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 사망 한 달 전부터 회사 전화와 자택으로 발신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짧은 통화가 반복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부분 공중전화에서 걸려왔으며 순천과 구례, 광양 등 장소가 계속 바뀌었다. 강민석의 직장 동료 김도윤은 형사들에게 뜻밖의 진술을 했다. 민석이가 요즘 이상한 전화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잘 지내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민석이가 자기 여자를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최재현이 물었다. 강민석 씨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형수님 실종 이후로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사건 당일 오후 8시 40분쯤 걸려왔다. 강민석은 전화를 받은 직후 얼굴이 굳었다. 그는 함께 식사하던 김도윤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식당을 나갔다. 택시를 잡아 타고 구례 방향으로 떠났다. 택시기사는 강민석을 지리산 아래까지 태워다 주었다고 증언했다. 강민석은 차에서 내리기 전 여러 번 물었다. 여기서 상사마을까지 걸어서 갈 수 있습니까? 기사가 산길은 위험하다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파손된 카세트 녹음기는 국과수로 보내졌다. 겉은 망가졌지만 내부 테이프 일부는 복구할 수 있었다. 수사팀은 어두운 조사실에 모여 복원된 음성을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과 낙엽 밟는 소리만 들렸다. 곧 강민석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진이는 어디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낯선 남자가 웃었다. 바로 네 앞에 있잖아. 이어 삽이 흙을 긁는 소리와 강민석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유진이를 이렇게 만든 겁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녹음기 가까이 다가온 듯 목소리가 선명해졌다. 오늘이 되면 아무도 외롭지 않을 거야. 강민석이 무언가를 밀치는 소리, 몸이 흙바닥에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짧은 비명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였다. 오늘 밤 두 사람을 나란히 눕혀주겠다. 그 직후 테이프는 거친 충격음과 함께 끊겼다. 최재현은 재생 버튼을 멈추고 조사실 안을 둘러보았다. 이자는 충동적으로 강민석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형사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4해 전부터 이날을 기다린 겁니다. 최재현은 칠판에 서유진과 강민석의 사진을 나란히 붙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큰 물음표를 그렸다. 범인은 서유진을 사랑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죽여 유골 옆에 묻으려 했습니다. 서유진을 알았고 강민석을 미워했으며 두 사람의 생활을 오랫동안 지켜본 자입니다. 그는 잠시 멈춘 뒤 말했다. 이제부터 서유진의 가족이 아니라 그녀가 남편에게 숨겼던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날 오후 한 여자가 구례경찰서로 전화를 걸어왔다. 여자의 이름은 한소라였다. 서유진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이가 사라지기 전에 저한테 한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강민석 씨 회사에서 일하던 남자예요. 한소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유진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물건처럼 갖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소라가 구례경찰서에 도착한 것은 그날 오후 5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단단히 여민 채 조사실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형사의 말을 듣고도 선뜻 발을 떼지 못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을 쥐고 있었다. 가방 손잡이를 잡은 손가락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재현은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따뜻한 차를 내주고 맞은편에 앉은 뒤 한소라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 제가 그때 신고했어야 했어요. 그녀가 처음 한 말이었다. 유진이가 그렇게 무서워했는데도 저는 일이 더 커질까봐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서유진 씨가 어떤 남자에게 위협받고 있었습니까? 한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방 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표지가 달아 모서리가 하얗게 벗겨진 전화번호 수첩이었다. 한소라는
수첩 중간 페이지를 펼쳐 최재현 앞으로 밀었다. 박태곤, 동남통신기술관리부. 그 아래에는 회사 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름 옆에는 서유진의 글씨로 보이는 짧은 문장이 덧붙어 있었다. 전화 받지 말 것. 집 근처에서 보이면 솔에게 연락. 최재현이 물었다. 박태곤과 서유진 씨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한솔아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처음에는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유진이가 실수했다고 했습니다. 서유진이 박태곤을 처음 만난 것은 1997년 9월이었다. 교통사고 이후 회사를 그만둔 지 약 석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리까지 다친 서유진은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옆구리가 당겼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는 날이 많았다.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갑작스럽게 멈춰버린 생활이었다. 결혼 전 서유진은 순천의 한 금융회사에서 임원 비서로 일했다. 옷차림과 일정 관리에 철저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일처리가 빠르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고 뒤에는 집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강민석은 아내를 걱정했다. 아침마다 약을 챙겨 놓았고 퇴근길에는 서유진이 좋아하는 빵과 잡지를 사왔다. 그러나 통신망 교체 사업이 시작되면서 야근이 잦아졌다. 지방 출장이 길어지는 때도 있었다. 서유진은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다. 자신 때문에 강민석이 더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점점 친구들과의 연락도 줄였다.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힌다며 저녁마다 혼자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들어간 곳이 순천중앙시장 뒤편에 있던 작은 술집 청사초롱이었다. 청사초롱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가게였다. 조명이 어둡고 칸막이가 많아 혼자 술을 마시는 손님도 눈에 띄지 않았다. 서유진은 처음에는 창가 구석에 앉아 매실주 한두 잔을 마시고 돌아왔다. 박태곤은 그곳에서 그녀에게 접근했다. 혹시 강민석 대리님 부인 아니십니까? 그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서유진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박태곤은 자신을 동남통신기술관리부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강민석과는 다른 부서였지만 회의 때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회사 야유회 사진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다. 수사가 진행된 뒤 경찰이 확인한 결과 박태곤은 서유진을 그보다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는 회사 앞에서 강민석을 기다리던 서유진을 여러 번 보았다. 강민석의 책상 위에 놓인 부부 사진을 몰래 들여다본 적도 있었다. 그러나 서유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박태곤은 처음부터 지나치게 다가오지 않았다. 우연히 마주친 동료의 가족처럼 예의를 지켰다. 술값을 대신 내겠다고 고집하지도 않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 나서지도 않았다. 다만 다음 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그 술집에 나타났다. 세 번째 만남부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앉게 되었다. 박태곤은 말을 잘 들어주는 남자였다. 서유진이 직장을 그만둔 뒤 느끼는 답답함을 이야기하면 그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 남편에게 서운하지만 미안해서 말하지 못한다는 고백에도 쉽게 강민석을 비난하지 않았다. 남편분도 사정이 있겠죠. 그는 그렇게 말한 뒤 잠시 기다렸다가 덧붙였다. 그래도 아픈 아내를 혼자 두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가 서유진의 마음을 건드렸다. 박태곤은 그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서유진이 마시는 술, 좋아하는 음악, 통증이 심해지는 날씨까지 기억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먼저 전화를 걸어 몸은 괜찮으냐고 물었다. 서유진이 약을 먹지 않았다고 하면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들고 왔다. 한솔아는 경찰에게 말했다. 유진이는 처음에 그 사람이 무척 다정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걸 알아준다고요. 박태곤의 관심은 곧 선물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책과 음반처럼 부담 없는 물건이었다. 그 다음에는 옷과 향수, 금목걸이로 가격이 높아졌다. 서유진이 거절하면 그는 화를 내지 않고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난 유진 씨가 좋아하는 걸 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박태곤은 순천 외곽의 작은 원룸을 하나 빌렸다.
회사가 멀어 야간 근무 뒤 쉴 곳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댔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유진과 만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선을 넘은 것은 만난 지 약 5달 뒤였다. 서유진은 그 일을 한솔에게 털어놓으며 울었다. 남편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하면서도 박태곤이 연락하면 다시 만나러 갔다. 박태곤은 그녀에게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계속 심어주었다. 민석 씨는 당신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랑 고백처럼 들렸다. 시간이 흐르자 그 말은 위협으로 변했다. 박태곤은 서유진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강민석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함께 다른 도시로 떠나자고 했다.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집을 사고 작은 가게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유진은 그때마다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녀에게 박태곤은 외로운 시간을 견디게 해준 상대였지만 남편을 버리고 선택할 사람은 아니었다. 강민석과의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남편이 자신을 진심으로 아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박태곤은 그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서유진이 자신에게 받은 선물과 돈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다. 목걸이 가격, 식사비, 호텔비, 택시비까지 수첩에 기록했다. 나중에는 그 액수를 보여주며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썼는지 알아요. 서유진이 돈을 갚겠다고 하자 그는 수첩을 찢어버렸다. 난 돈을 돌려받고 싶은 게 아니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돌려받고 싶은 거지. 1998년 봄, 박태곤의 저축은 거의 바닥났다. 회사 동료들은 그가 자주 돈을 빌리고 점심값까지 아끼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서유진을 만날 때만큼은 값비싼 식당을 예약하고 새로운 선물을 준비했다. 그 무렵 서유진은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박태곤의 행동이 갈수록 이상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약속하지 않은 날에도 원룸 앞에서 기다렸다. 서유진이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면 누구와 있었는지 캐물었다. 집에 전화를 걸어 강민석이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끊었다. 어느 날 서유진은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자신의 아파트 맞은편 골목에 세워진 박태곤의 차를 발견했다.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조수석에는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가 놓여 있었다. 그날 밤 박태곤은 평소처럼 전화를 걸었다. 오늘 파란색 치마 예뻤어요. 서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그녀가 무엇을 입었는지 말한 사람은 없었다. 박태곤은 맞은편 건물이나 골목 어딘가에서 하루 종일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서유진은 전화번호를 바꿨다. 그러자 박태곤은 이틀 만에 새 번호로 전화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자 그는 서유진이 외출한 사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다. 물건이 사라진 것은 없었다. 대신 화장대 위에 두 사람이 처음 마신 술병의 뚜껑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메모가 있었다. 문을 잠그는 건 나를 더 화나게 할 뿐이야. 서유진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하지만 박태곤은 이미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있었다. 경찰에 가면 민석이에게 사진부터 보낼 거야. 그는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과 숙박업소 영수증을 가지고 있었다. 서유진은 남편에게 모든 것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포기했다. 그 무렵 그녀는 한솔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다. 소라야, 그 사람이 우리 집 안에 들어온 것 같아. 당장 경찰에 신고해. 그러면 민석 씨가 알게 될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그 남자 정상 아니야. 하지만 서유진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박태곤은 한동안 모습을 감췄다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 무릎을 꿇고 울었다. 다시는 따라다니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선물과 사진도 모두 없애겠다고 말했다. 서유진이 마음을 풀면 그는 다시 이혼을 요구했다. 거절하면 태도가 돌변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는 자신의 손목을 칼로 긋겠다고 협박했다. 때로는 강민석을 죽이겠다는 말도 했다. 남편만 없어지면
당신도 솔직해질 수 있겠지. 서유진은 그 말을 농담으로 넘기려 했지만 박태곤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한소라는 조사실에서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유진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온 날이 1998년 10월 말이었습니다. 그날 서유진의 팔에는 손가락 모양의 멍이 남아 있었다. 박태곤이 차 안에서 그녀를 붙잡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한 흔적이었다. 서유진은 더는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결심했다. 민석 씨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서유진은 한솔에게 말했다. 내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평생 숨어 살 수는 없어. 그녀는 박태곤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집 근처에 나타나거나 남편을 위협하면 모든 사진과 통화 내용을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경고했다. 전화기 너머의 박태곤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알았어요. 그가 말했다. 이제 유진 씨를 괴롭히지 않을게요. 그 뒤 약 2주 동안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아파트 앞에서도 그의 차가 보이지 않았다. 밤마다 울리던 무언전화도 멈췄다. 서유진은 박태곤이 마침내 포기했다고 믿었다. 11월 13일 저녁, 그녀는 옛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에 나갔다. 그리고 병원 주차장에서 사라졌다. 한소라의 진술을 들은 최재현은 박태곤의 과거 주소와 근무 기록을 조회했다. 박태곤은 서유진이 사라지기 약 한 달 전 동남통신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퇴직 이후에는 건강 악화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퇴직 직후에도 그는 순천을 떠나지 않았다. 경찰은 그가 살았던 원룸을 찾아냈다. 건물주는 박태곤이 1999년 초 갑자기 방을 비웠다고 기억했다. 월세가 몇 달 밀려 있었고 내부에는 쓰레기와 낡은 가구만 남아 있었다. 원룸은 이후 창고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형사들이 벽지를 뜯어내자 벽 전체에서 작은 구멍들이 나타났다. 사진이나 종이를 앞정으로 붙였던 흔적이었다. 장판 아래에서는 여성의 머리카락, 찢어진 사진 조각, 약국 봉투와 낡은 수첩이 발견되었다. 사진 조각을 맞추자 서유진의 얼굴이 나타났다. 시장에 가는 모습, 아파트 창문을 여는 모습,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서 있는 모습, 강민석과 함께 집을 나서는 모습, 모두 서유진이 촬영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찍힌 사진이었다. 수첩에는 날짜와 시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오전 8시 12분 강민석 출근, 오전 10시 30분 유진 약국 방문, 오후 3시 05분 한소라와 통화, 오후 11시 47분 침실 불 꺼짐. 박태곤은 서유진의 생활을 거의 분 단위로 기록하고 있었다. 수첩의 뒤쪽으로 갈수록 글씨는 거칠어졌다. 민석이 없을 때만 웃는다. 저 집에서 꺼내야 한다. 자기가 누구 것인지 아직 모른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1998년 11월 달력이 그려져 있었다. 13일 금요일에 붉은색 원이 쳐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 데려간다. 최재현은 수첩을 덮었다. 박태곤은 서유진의 실종과 관련된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었다. 그는 몇 달 동안 그녀를 감시했고 겁을 주었으며 도망갈 길을 하나씩 막았다. 그리고 서유진이 남편에게 진실을 고백하려 한 순간 그녀를 영원히 입을 열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갔다. 형사 한 명이 물었다. 박태곤의 현재 주소가 확인됐습니까? 광양에 있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바로 체포하러 갑니까? 최재현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현장에 남은 치아와 혈흔의 유전자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박태곤이 강민석 살해 사건 당일 어디에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했다. 그때 수첩 사이에서 작은 열쇠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열쇠에는 희미한 글씨가 새겨진 금속표가 달려 있었다. 백운장 203호. 백운장은 1998년 당시 지리산 아래에 있던 폐업 직전의 여관이었다. 경찰이 숙박업소 기록을 확인하자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다.
서유진이 사라진 1998년 11월 13일 밤, 박태곤은 백운장 203호를 한 달 단위로 빌린 상태였다. 그리고 그 방은 서유진의 유골이 발견된 산길에서 자동차로 불과 12분 거리에 있었다. 백운장은 지리산 남쪽 자락을 따라 난 오래된 지방도로 옆에 있었다. 한때는 등산객과 약초상들이 묵어가던 여관이었지만 1998년 무렵에는 이미 손님이 거의 끊긴 상태였다. 회색 시멘트 외벽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간판에 백자는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건물 뒤편에는 잡초가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으며 좁은 비포장도로를 따라 10여 분만 올라가면 서유진의 유골이 발견된 산길로 이어졌다. 경찰이 찾아갔을 때 백운장은 폐업한 지 2년이 넘은 상태였다. 문은 녹슨 쇠사슬로 잠겨 있었다. 건물주는 광주에 사는 아들에게 여관을 넘긴 뒤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형사들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자물쇠를 절단했다.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곰팡이와 습기 냄새가 밀려 나왔다. 복도 바닥에는 낙엽과 죽은 벌레가 쌓여 있었다. 벽지는 습기를 먹어 아래쪽이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객실 문마다 숫자가 붙어 있었지만 절반은 떨어져 나갔다. 203호는 2층 복도 끝에 있었다. 박태곤이 서유진의 실종 전부터 한 달 단위로 빌렸던 방이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최재현이 손전등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화장대, 옷장이 남아 있었다. 창문은 두꺼운 암막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천 가장자리에는 바깥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검은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벽 한쪽에는 녹슨 고리가 박혀 있었다. 처음에는 옷걸이를 달기 위한 고리처럼 보였다. 그러나 바닥 가까운 곳에 하나, 사람 허리 높이에 하나, 침대 머리맡에 2개가 더 있었다. 감식반원이 고리 주변을 살폈다. 여기에 뭔가 반복해서 묶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금속 표면에는 밧줄이나 철사가 마찰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침대 밑에서는 길이 약 1m의 전선 조각이 발견되었다. 여러 번 잡아당긴 듯 일부가 늘어나 있었고 끝부분에는 검게 변색된 얼룩이 붙어 있었다. 옷장 안쪽에는 손톱으로 긁은 것 같은 가느다란 흔적이 여러 줄 남아 있었다. 그중 하나는 글자처럼 보였다. 민. 그 뒤는 긁힌 자국이 겹쳐 알아볼 수 없었다. 최재현은 한동안 그 흔적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강민석의 이름을 쓰려 했던 것인지 살려달라는 말을 남기려 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 이 방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수사팀은 1998년 11월 13일 밤에 동선을 처음부터 다시 맞추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6시 30분 서유진은 순천 시내의 한 갈비집에서 옛 직장 동료 5명을 만났다. 그녀는 갈색 겨울 외투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다. 유골과 함께 발견된 옷과 일치했다. 모임 도중 동료 이혜정이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증상을 보였다. 서유진은 다른 동료 1명과 함께 자신의 승용차로 이혜정을 병원에 데려갔다. 밤 9시 12분 세 사람은 순천 중강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의사가 이혜정을 진료하는 동안 서유진은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함께 있던 동료의 진술에 따르면 그때 서유진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다며 여러 번 창밖을 확인했다. 유진이가 주차장 쪽을 계속 봤어요. 동료는 당시 경찰에게 그렇게 진술했다. 누구를 봤느냐고 물으니 그냥 잘못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밤 9시 37분 이혜정의 치료가 끝났다. 서유진은 먼저 차를 가져오겠다며 혼자 응급실을 나섰다. 병원 정문에서 주차장까지는 걸어서 3분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병원에는 주차장을 비추는 카메라가 한 대뿐이었다.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는
화질이 좋지 않았고 주차장 끝부분은 조명도 거의 닿지 않았다. 복원된 영상 속에서 서유진은 우산을 쓰고 자신의 차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운전석 문을 열려는 순간 옆에 세워진 흰색 승용차에서 남자가 내렸다. 남자는 우산을 쓰지 않았다. 그는 서유진의 뒤로 빠르게 다가갔다. 서유진이 돌아보자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다. 남자가 오른손을 들어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영상은 흐렸지만 서유진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는 모습은 분명했다. 그것은 칼이었다. 박태곤은 칼끝을 서유진의 옆구리에 대고 조수석 문을 열었다. 서유진이 저항하자 그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모든 과정은 20초도 걸리지 않았다. 박태곤은 자신의 차를 그대로 남겨둔 채 서유진의 승용차를 몰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약 20분 뒤 동료들이 병원 앞에서 서유진의 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러나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박태곤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차 안에서 서유진은 처음에는 침착하게 그를 설득하려 했다. 태곤 씨, 이러지 마요. 지금이라도 차를 세우면 신고하지 않을게요. 박태곤은 앞만 바라보았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해놓고 결국 남편에게 돌아갔잖아. 서유진이 문을 열려고 하자 박태곤은 차를 갓길에 세웠다. 그는 준비해온 천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두 손을 뒤로 묶었다. 발목에도 끈을 감았다. 서유진이 몸부림치자 그는 얼굴 가까이에 칼을 들이댔다. 조용히 해. 오늘은 도망갈 수 없어. 박태곤은 그녀를 뒷좌석 바닥에 눕힌 뒤 다시 운전했다. 차는 순천 시내를 벗어나 구례 방향으로 향했다. 약 1시간 뒤 그는 백운장 뒤편에 차를 세웠다. 여관 주인은 당시 1층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박태곤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서유진의 몸을 담요로 덮은 뒤 비상계단을 이용해 203호로 옮겼다. 방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침대 위에는 흰색 드레스가 놓여 있었다. 새 옷이 아니라 누군가 오래전에 입었던 중고 예복이었다. 화장대 위에는 강민석과 서유진의 결혼 사진을 잘라 만든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책상에는 이혼 신고서와 도장이 놓여 있었다. 박태곤은 서유진의 눈을 붉은 천으로 가린 뒤 손목을 벽의 고리에 묶었다. 그는 입을 막았던 천을 풀고 물었다. 여기가 어딘지 알아? 서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가 새로 시작할 곳이야. 당신은 미쳤어요. 그 한마디에 박태곤의 표정이 변했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웃었다. 아니야. 당신이 아직 겁을 먹어서 그래. 그는 서유진의 결혼 반지를 빼려고 했다. 서유진은 손가락을 움켜쥐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박태곤이 손등을 때렸지만 그녀는 반지를 놓지 않았다. 이건 민석 씨가 준 거예요. 그 이름 부르지 마. 나는 당신과 살 생각 없어요. 박태곤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카세트 녹음기를 켰다. 그리고 미리 적어둔 문장을 서유진 앞에 놓았다. 나는 남편 강민석을 사랑한 적이 없다. 나는 자발적으로 박태곤을 따라왔다. 박태곤은 그 문장을 읽으라고 명령했다. 서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뭘 하려고요? 내 부모와 남편에게 들려줄 거야. 네가 스스로 나를 선택했다는 걸 알려줘야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박태곤은 그녀의 뺨을 때렸다. 서유진의 입술이 터졌다. 그는 다시 녹음기를 켰다. 서유진은 이번에도 읽지 않았다. 민석 씨에게 다 말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과 있었던 일도 내가 잘못한 것도 전부 말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절대 가지 않아요.
박태곤은 의자를 끌어와 그녀 앞에 앉았다.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 돌려줄게요. 돈 때문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 왜 이래요? 널 사랑하니까. 서유진은 붉은 천 아래에서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숨을 내쉬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박태곤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서유진의 턱을 움켜쥐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사랑이 되는 건데? 나를 보내줘요. 서유진의 대답은 짧았다. 박태곤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지고 차분해졌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부터 있었던 일을 하나씩 이야기했다. 서유진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언제 웃었는지, 어느 날 남편과 다투었는지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사랑의 증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서유진에게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시당했는지 보여주는 고백이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박태곤은 그녀의 손목을 풀었다. 그가 드레스를 입히려 하자 서유진은 갑자기 몸을 돌려 그의 손을 물었다. 박태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서유진은 방문을 향해 달렸다. 문고리를 잡기 직전 박태곤이 뒤에서 그녀의 머리채를 낚아챘다. 두 사람은 바닥에 넘어졌다. 서유진은 손에 잡히는 유리 재떨이를 휘둘러 그의 이마를 내리쳤다. 박태곤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그녀는 다시 문 쪽으로 기어갔다. 박태곤은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둥근 머리의 망치를 꺼냈다. 첫 번째 타격이 서유진의 오른쪽 머리를 가격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다. 박태곤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서유진이 쓰러진 뒤에도 그는 망치를 몇 차례 더 휘둘렀다. 방 안에는 둔탁한 충격음과 녹음기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만 남았다. 잠시 후 서유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박태곤은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전선을 주워 그녀의 목에 감았다. 전선의 양쪽 끝을 잡고 뒤로 당겼다. 서유진의 몸이 몇 번 떨렸다. 그리고 움직임이 완전히 멈췄다. 박태곤은 전선을 놓은 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울지도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다. 깨진 거울을 보며 이마에 피를 닦고 녹음기에서 테이프를 꺼냈다. 녹음에는 서유진이 자신을 거부한 말과 마지막 몸싸움 소리가 모두 들어있었다. 그는 서유진의 손에 결혼 반지가 그대로 끼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반지를 빼려다 다시 멈췄다. 그렇게 남편이 좋으면 끝까지 끼고 있어. 그는 차갑게 말했다. 대신 아무도 널 찾지 못할 거야. 박태곤은 서유진의 얼굴을 붉은 천으로 가렸다. 그 천은 자신이 준비했던 드레스의 허리 장식에서 뜯어낸 것이었다. 그는 시신을 담요와 비닐로 감싼 뒤 새벽 4시 무렵 여관을 빠져나갔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박태곤은 서유진의 차로 지리산 중턱까지 올라갔다. 길이 끝나는 지점부터는 시신을 등에 지고 걸었다. 며칠 전 미리 골라둔 소나무숲 안쪽에는 얕은 구덩이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서유진을 구덩이 안에 옆으로 눕혔다. 두 손목을 다시 철사로 묶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접었다. 사람 한 명이 들어가기에는 구덩이가 너무 짧았기 때문이다. 박태곤은 흙을 덮기 전 그녀의 얼굴에서 천을 잠시 걷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서유진에게 말했다. 이제 아무데도 못 가. 그는 붉은 천을 다시 감고 흙을 덮었다. 날이 밝기 전 박태곤은 서유진의 차를 몰고 여수 외곽의 폐염전으로 갔다. 좌석과 운전대를 닫고 차 안에 휘발유를 뿌렸다. 불길이 차량 전체를 삼키는 것을 확인한 뒤 그는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사흘 후 자동차가 발견되었을 때 경찰은 서유진이 납치되었거나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었다. 아무도 그녀가 이미
지리산의 차가운 흙 아래 누워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후 박태곤은 매주 금요일마다 공중전화를 찾아다녔다. 그는 서유진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살아있다고 말했다. 때로는 곧 풀어주겠다고 했고, 때로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했다. 그가 돈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했다. 박태곤이 원한 것은 몸값이 아니었다. 가족들이 희망을 버리지 못한 채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강민석이 여전히 아내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의 분노는 더 깊어졌다. 서유진의 실종 전단은 4년 동안 순천 곳곳에 붙어 있었다. 비에 젖고 햇볕에 바래도 강민석은 새 전단을 인쇄해 다시 붙였다. 박태곤은 그 전단 앞에 서서 서유진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곤 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죽였다는 사실보다 강민석이 아직도 그녀를 자신의 아내라고 부르는 것을 더 참을 수 없었다. 2002년 가을, 박태곤은 다시 지리산의 무덤을 찾았다. 삽으로 흙을 걷어내자 붉은 천에 감긴 해골과 금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유골 옆에 앉아 한참 동안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약 2미터 떨어진 곳에 새로운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이번 구덩이는 처음 것보다 길고 깊었다. 성인 남자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 박태곤은 바닥에 비닐을 깔고 밧줄을 놓았다. 마지막으로 작은 나무판 2개를 준비했다. 한쪽에는 서유진이라고 적었다. 다른 쪽에는 강민석이라고 적었다. 4해 전에는 서유진만 묻혔다. 이번에는 남편까지 데려와 2 사람을 나란히 눕힐 생각이었다. 2002년 10월 초 강민석의 회사 전화로 처음 이상한 연락이 걸려왔다. 오후 4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낮고 느린 목소리로 물었다. 아내 없이 사는 건 익숙해졌습니까? 강민석은 처음에는 실종 전단을 보고 장난 전화를 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서유진이 사라진 뒤 그런 전화는 셀 수 없이 많이 받아왔다. 누군가는 부산역에서 그녀를 봤다고 했고, 누군가는 돈을 주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직접 만나러 나갔다가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린 적도 있었다. 그래도 강민석은 전화를 함부로 끊지 못했다. 혹시 단 한 번이라도 진짜 제보가 섞여 있을지 몰랐기 때문이다. 누구십니까?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가 아니야. 남자는 짧게 웃었다. 서유진이 누구를 사랑했는지가 중요하지. 강민석이 다시 묻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다. 다음 전화는 사흘 뒤 자택으로 걸려왔다. 그날 밤 강민석은 서유진의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전구와 약을 정리하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를 들자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장모 집에 자주 갑니까? 강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매달 첫째 일요일에 가더군. 과일을 사들고. 당신 누구야? 참 불쌍한 사람이군. 남자는 한숨을 쉬듯 말했다. 자기 여자가 다른 남자 품에 있었던 것도 모르고 4해 동안 사진을 들고 돌아다녔으니. 강민석의 손이 굳었다. 유진이를 알고 있습니까? 아주 잘 알지. 어디 있어? 조급해하지 마. 때가 되면 만나게 해줄 테니까. 그날 이후 전화는 일주일에 2~3번씩 이어졌다. 발신지는 매번 달랐다. 순천역 앞 공중전화, 광양항 주변, 구례버스터미널, 여수의 오래된 상가까지 일정한 패턴이 없었다. 통화시간은 1분을 넘기지 않았다. 남자는 서유진이 결혼 전 사용하던 향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왼쪽 손목 안쪽에 뜨거운 냄비에 댄 흉터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 강민석과 서유진이 신혼여행에서 다투었던 사소한 이유까지 알고 있었다. 그런 내용은 가족조차 모르는 것이었다. 강민석은 처음으로 이 사람이 단순한 장난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직장 동료 김도윤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했다. 민서가 내 주변을 지켜보고 있는 놈일 수도 있어. 경찰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래도 기록은 남겨야지. 강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저 사람이 유진이를 데리고 있다면 자극하면 안 돼. 형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거야. 강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네 해 동안 그는 수없이 희망을 품었다가 무너졌다. 길에서 서유진과 비슷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뛰어갔고 낯선 여자가 돌아보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집에는 그녀가 쓰던 찻잔과 슬리퍼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강민석은 아내가 죽었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입으로 인정하는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다. 11월 22일 오후 강민석은 김도윤과 순천 시내의 작은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두 사람은 야근을 마친 뒤 소주 한 병을 나누고 있었다. 오후 8시 41분 식당 전화가 울렸다. 종업원이 강민석을 불렀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강민석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강민석은 주변을 돌아본 뒤 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유진이는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유진이를 보고 싶나? 강민석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무슨 뜻이야? 지리산 아래 상사마을로 와. 마을 입구에서 북쪽 산길을 따라 올라오면 된다. 유진이를 바꿔줘. 그럴 수는 없어. 목소리라도 들려줘. 남자는 낮게 웃었다. 그 여자가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강민석이 이를 악물었다. 당신이 유진이를 데리고 있습니까? 네가 알고 있는 아내와 내가 알고 있는 여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카세트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여자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짧게 흘러나왔다. 음질은 나빴지만 강민석은 그것이 서유진의 목소리라고 확신했다. 민석 씨에게. 그 뒤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녹음은 끊겼다. 경찰에 알리면 다시는 못 본다. 남자가 말했다. 혼자 와. 밤 10시 전까지. 전화가 끊기자 강민석은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김도윤이 다가왔다. 누구야? 강민석은 코트를 집어들었다. 유진이를 봤다는 사람이야. 또 장난 전화일 수도 있어. 이번엔 아니야. 어디로 가는데? 강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식당을 뛰쳐나가 길가에서 택시를 세웠다. 김도윤이 뒤따라 나왔지만 차는 이미 출발한 뒤였다. 택시기사는 목적지를 듣고 여러 번 되물었다. 이 시간에 지리산으로 갑니까? 상사마을 근처까지만 부탁드립니다. 산길은 비까지 와서 위험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차가 순천 시내를 벗어나자 강민석은 계속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주머니 속에는 서유진의 오래된 사진이 들어있었다. 실종 전단을 만들 때 사용했던 사진이었다. 택시는 밤 9시 35분쯤 산길 입구에 도착했다. 강민석은 기사에게 15분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제가 안 돌아오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경찰에 연락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강민석은 잠시 망설였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어두운 산길로 들어갔다. 비는 약했지만 바닥은 미끄러웠다. 길 양옆으로 자란 억새와 가시덤불이 바지에 달라붙었다. 휴대전화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약 20분쯤 올라갔을 때 길가에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보였다. 한 남자가 나무 아래 서 있었다. 회색 점퍼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쓴 그는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강민석은 걸음을 멈췄다. 박태곤 씨. 박태곤은 동남통신에서 일했던 전 직원이었다. 같은 회사에 있었지만 부서가 달라 자주 대화하지는 않았다. 회식 자리에서 몇 번 술을 마신 것이 전부였다. 오랜만입니다, 강 대리. 박태곤은 너무도 평범한 표정으로 인사했다. 전화한 사람이 당신입니까? 일단 올라가죠. 유진이는 어디 있어?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민석은 그의 멱살을 잡았다. 네가 유진이를 데리고 있었어. 박태곤은 저항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직접 확인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데려와. 유진 씨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군요. 강민석은 주먹을 들었지만 멈췄다. 박태곤을 공격하면 아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숲 안쪽으로 걸었다. 박태곤은 앞에서 길을 안내했다. 그는 지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손전등도 거의 비추지 않은 채 나무와 바위를 피해 움직였다. 강민석은 점점 불길한 기분을 느꼈다. 유진이가 왜 여기 있습니까? 조용한 곳을 좋아했으니까. 당신과 유진이가 무슨 관계였어? 박태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당신보다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강민석의 걸음이 멈췄다. 박태곤은 계속 말했다. 당신은 매일 회사에 있었죠. 유진 씨가 혼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몰랐고. 입 닥쳐. 내 집에서 자고 내가 사준 옷을 입고 내가 준 돈을 썼습니다. 강민석은 박태곤을 벽처럼 막고 선 나무에 밀어붙였다. 거짓말하지 마. 박태곤은 오히려 웃었다. 곧 증거를 보여드리죠. 공터에 도착했을 때 강민석은 가장 먼저 땅 위에 놓인 카세트 녹음기를 보았다. 옆에는 종이컵 2개와 소주병이 있었다. 공터 뒤편에는 흙더미가 쌓여 있었다. 박태곤은 삽을 집어 들고 구덩이 쪽으로 걸어갔다. 유진아. 그가 어둠 속을 향해 불렀다. 남편이 왔어. 강민석은 손전등을 빼앗아 앞을 비췄다. 빛이 파헤쳐진 구덩이 안으로 떨어졌다. 처음에는 낡은 옷가지처럼 보였다. 그 아래에서 가느다란 팔뼈가 드러났다. 녹슨 철사에 묶인 손목, 금반지가 끼워진 손가락뼈, 붉은 천에 감긴 해골이 차례로 빛 속에 나타났다. 강민석은 숨을 쉬지 못했다. 손전등이 손에서 떨어졌다. 그는 구덩이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을 뻗었지만 뼈에 닿기 직전 멈췄다. 유진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무릎으로 기어가 낡은 외투 조각을 움켜쥐었다. 그것은 서유진이 실종된 날 입었던 갈색 외투였다. 강민석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다. 네가 한 거야? 박태곤은 카세트 녹음기에 재생 버튼을 눌렀다. 테이프 속에서 서유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석 씨에게 다 말할 거예요. 곧 박태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나보다 그 남자가 더 중요해. 당신에게 간 적 없어요. 앞으로도 안 가요. 둔탁한 충격음이 들렸다. 강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박태곤은 그의 반응을 천천히 살피고 있었다. 끝까지 당신을 선택하더군요. 강민석이 일어나 박태곤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흙바닥에 넘어졌다. 강민석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지만 박태곤은 미리 준비한 칼을 꺼냈다. 첫 번째 칼날이 강민석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가 몸을 굽히는 순간 두 번째 칼날이 배 아래로 들어갔다. 박태곤은 칼을 비틀어 뽑았다. 강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당신만 없었으면 유진이는 나와 살았어. 박태곤이 말했다. 네가 그 여자를 내게서 빼앗았어. 유진이는 널 두려워했어. 강민석은 상처를 누르며 대답했다. 그 사람은 널 사랑한 적 없어. 박태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강민석의 머리채를 잡고 옆에 빈 구덩이로 끌고 갔다. 구덩이 바닥에는 비닐과 밧줄이 놓여 있었다. 한쪽에는 강민석의 이름이 적힌 나무판이 있었다.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주려는 겁니다. 박태곤은 강민석을 구덩이 안으로 밀었다. 강민석은 가장자리를 붙잡고 버텼다. 박태곤이 발로 그의 손을 밟았다. 손가락이 흙 속으로 파고들었다. 유진 씨도 혼자 있는 것보다 좋아할 겁니다. 강민석은 남은 힘을 모아 몸을 일으켰다. 박태곤이 다시 칼을 들었을 때 그는
옆에 놓인 삽자루를 움켜쥐었다. 삽자루가 박태곤의 얼굴을 강타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태곤의 앞니 하나가 뽑혀 바닥에 떨어졌다. 그의 입에서 피가 쏟아졌다. 강민석은 비틀거리며 숲으로 달렸다. 박태곤이 뒤에서 욕설을 내뱉으며 쫓아왔다. 강민석은 오른쪽 구두가 벗겨진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가시나무가 얼굴과 손을 긁었고 미끄러운 경사에서 몇 번이나 넘어졌다. 배의 상처에서는 피가 계속 흘렀다. 그는 나무를 붙잡고 다시 일어났다. 멀리 아래쪽에서 마을의 불빛이 보였다. 박태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강민석은 좁은 비탈길을 굴러내려갔다. 몸이 바위에 부딪혔고 손목 시계가 깨졌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산길을 절반쯤 내려왔을 때 뒤따라오던 발소리가 사라졌다. 박태곤은 마을의 불빛을 본 뒤 추격을 포기했다. 그는 공터로 돌아가 칼과 삽을 정리하려 했지만 입안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자 겁에 질려 차량으로 달아났다. 그는 급하게 떠나면서 자신의 치아와 종이컵, 혈흔, 회색 점퍼에서 찢어진 1000조각을 그대로 남겼다. 강민석은 약 1.6km를 내려갔다. 그는 더 이상 똑바로 걸을 수 없었다. 한 손으로 배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땅을 짚었다. 눈앞이 흐려질 때마다 서유진의 이름을 불렀다. 마을 끝에 있는 오명구의 집 불빛을 발견했을 때 그는 거의 기어서 대문까지 갔다. 주먹으로 문을 두드릴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강민석은 어깨로 대문을 들이받았다. 쿵!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다시 몸을 던졌다. 사람 좀 살려주세요. 문이 열렸을 때 강민석은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오명구가 그를 붙잡았다. 어디서 왔어요? 강민석은 산을 가리켰다. 아내가 아직 거기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으로 오명구의 소매를 붙잡았다. 그놈이 아내를 파냈어요. 그 말을 끝으로 강민석의 손이 풀렸다. 4해 동안 아내를 찾아다닌 남자는 마침내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냈다. 하지만 아내의 이름을 다시 세상으로 가져오는 대가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다. 그리고 박태곤은 자신이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믿었던 밤, 강민석의 마지막 저항으로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산속에 남기고 말았다. 그의 피가 묻은 앞니 하나였다. 강민석이 숨을 거둔 다음 날 아침, 구례경찰서 회의실 벽에는 3사람의 사진이 나란히 붙었다. 서유진, 강민석, 그리고 박태곤. 최재현은 박태곤의 사진 아래에 붉은색 선을 그었다. 박태곤은 서유진이 실종되기 전까지 강민석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다. 그는 서유진을 오랫동안 따라다녔고 그녀가 사라진 날 지리산 아래 백운장 203호를 빌리고 있었다. 서유진의 생활 시간을 기록한 수첩과 몰래 찍은 사진도 그의 옛 원룸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정황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었다. 수사팀은 산속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의 감정 결과를 기다렸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민석이 박태곤의 얼굴을 때리면서 떨어뜨린 앞니였다. 치아 뿌리에는 혈액과 조직이 남아있었다. 종이컵에서 채취한 타액, 삽 손잡이에 묻은 땀, 회색 1000조각에 스며든 혈흔도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다. 그 사이 형사들은 박태곤의 현재 생활을 조사했다. 그는 광양시 외곽의 오래된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서유진이 사라진 뒤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했고 공장과 창고를 옮겨 다니며 일용직으로 생활했다. 주변 사람들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으며 누군가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아파트 관리인은 사건 당일 밤 박태곤이 자정이 지나서야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평소에는 고개도 안 들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계속 입을 가리고 있었어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까?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 수건 같은 걸 입에 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태곤은 근처 치과를 방문했다. 치과 기록에는 앞니 한 개가 뿌리째 빠졌고 잇몸 안쪽에 강한 충격으로 인한 열상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 박태곤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치료를 담당한 치과 의사는 그의 말이 이상했다고 기억했다.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했는데 손바닥이나 무릎에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얼굴 오른쪽과 입 안쪽만 심하게 다쳤어요.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11월 27일 오후 국과수에서 1차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산속에서 발견된 치아와 종이컵의 타액은 동일인의 것이었다. 회색 천 조각에 묻은 혈액도 같은 유전자형을 보였다. 수사팀은 박태곤이 사용하던 칫솔과 담배꽁초를 몰래 확보해 비교했다. 결과는 일치했다. 박태곤이 강민석 살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최재현은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박태곤은 사라진 뒤였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지만 방 안에는 급하게 떠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옷장문은 열려 있었고 서랍 안의 옷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주방에서는 재가 가득 담긴 냄비가 발견되었다. 박태곤은 수첩과 사진, 편지 일부를 태우려 했다. 불은 완전히 번지지 않았고 감식반은 타다 남은 종이 사이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복원했다. 사진 속에는 살아있을 때의 서유진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흙이 덮인 산속 무덤, 무덤 앞에 놓인 소주병과 꽃, 비가 내리는 날 삽으로 흙을 걷어낸 흔적, 그리고 붉은 천에 쌓인 두개골 일부가 찍힌 사진도 있었다. 박태곤은 서유진을 살해한 뒤에도 수십 차례 무덤을 찾아갔다. 어떤 사진에는 날짜와 문장이 적혀 있었다. 1999년 5월 13일, 유진이가 내 곁에 온 지 6달. 2000년 11월 13일, 아직도 반지를 빼지 않았다. 2002년 10월 29일, 이제 남편도 데려올 때가 됐다. 최재현은 마지막 문장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박태곤에게 서유진의 무덤은 죄를 숨긴 장소가 아니었다. 그가 혼자 만들어낸 결혼 생활의 반기였다. 침실에서는 수십 개의 카세트 테이프가 발견되었다. 각각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 서유진의 부모에게 걸었던 협박 전화, 기자에게 자신이 납치범이라고 주장한 통화, 강민석에게 접근하기 위해 연습한 대사들이 녹음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에는 박태곤이 혼자 두 사람의 대화를 연기하는 목소리가 들어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을 연기한 뒤 얇고 떨리는 목소리로 서유진의 대답까지 흉내냈다. 태곤 씨, 이제 당신밖에 없어요. 정말 나를 사랑해? 네, 민석 씨보다 더 사랑해요. 테이프는 같은 대화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었다. 실제로 서유진이 한 말이 아니라 박태곤이 듣고 싶었던 대답을 스스로 만들어 녹음한 것이었다. 또 다른 테이프에서는 박태곤이 강민석에게 들려주기 위해 서유진의 옛 목소리를 편집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녀가 생전에 녹음한 짧은 문장들을 잘라붙여 마치 최근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강민석이 마지막 전화를 받고 지리산으로 달려간 이유가 바로 그 음성이었다. 박태곤은 서유진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이용해 남편을 죽음으로 끌어들였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박태곤의 차량은 이틀 뒤 전북 남원시의 한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차 안에는 피 묻은 점퍼, 진통제, 현금과 지리산 일대 지도가 남아 있었다. 그는 버스를 갈아타며 북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였다. 수사팀은 그의 친척과 옛 동료, 과거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을 조사했다. 그러나 박태곤과 가까운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가 도주한 지 닷새째 되던 날, 강원도 태백의 한 여인숙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혼자 묵고 있는 남자가 텔레비전 뉴스에 나온 수배자와 닮았다는 것이었다. 현지 경찰이 방을 급습했을 때
박태곤은 창문으로 뛰어내리려 했다. 그러나 2층 복도에서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그의 가방 안에는 현금, 면도칼, 서유진의 사진 한 장과 작은 유리병이 들어있었다. 유리병 안에는 마른 흙이 담겨 있었다. 감정 결과 그 흙은 서유진이 묻혀있던 지리산 현장의 토양과 성분이 같았다. 박태곤은 도망치면서도 그녀의 무덤에서 가져온 흙을 품고 다녔다. 구례경찰서 조사실에 앉은 박태곤은 처음 이틀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유진의 사진만 바라보았다. 형사들이 치아의 유전자 결과를 보여주어도 백운장 객실에서 발견된 혈흔과 전선을 제시해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최재현이 물었다. 강민석을 죽인 사람이 당신입니까? 박태곤은 입을 다물었다. 서유진을 백운장으로 끌고 간 것도 당신이죠?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최재현은 마지막으로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백운장 203호에서 녹음된 것으로 추정되는 테이프였다. 복원된 음성에는 서유진의 마지막 말이 남아있었다. 당신에게 간 적 없어요. 박태곤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테이프 속 서유진은 숨을 헐떡이며 계속 말했다. 민석 씨를 사랑해요. 당신은 무서워요. 곧 물건이 깨지는 소리와 박태곤의 욕설이 들렸다. 최재현이 재생을 멈췄다. 서유진 씨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 박태곤이 고개를 들었다. 거짓말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유진이는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직접 남아 있습니다. 그날은 겁을 먹어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당신이 납치하고 묶었으니까 겁을 먹었겠죠. 박태곤의 얼굴이 붉어졌다. 납치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데려온 겁니다. 칼을 들이대고 차에 태운 것을 데려왔다고 합니까? 민석이에게서 꺼내준 겁니다. 최재현은 그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물었다. 그래서 죽였습니까? 박태곤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유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두개골에 당신이 사용한 망치와 같은 형태의 손상이 있습니다. 목에는 전선을 사용한 흔적도 남았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나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까? 박태곤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더는 떠나지 못하게 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 말 이후 자백은 빠르게 이어졌다. 박태곤은 자신이 서유진을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가 자신의 사람이 될 운명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유진이 선물을 받고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말했다. 그녀가 남편에게 돌아간 것은 자신을 배신한 행동이라고 믿었다. 유진이는 겁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가족 때문에 나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서유진 씨가 직접 당신을 거부했습니다. 그건 민석이가 세뇌했기 때문입니다. 서유진 씨는 성인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태곤은 비웃었다. 그 여자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최재현은 그제야 박태곤이 서유진을 한 번도 동등한 사람으로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 박태곤에게 그녀의 생각과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정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었고 떠나려 하면 강제로 붙잡아야 했다. 살아있는 서유진이 계속 자신을 거부하자 그는 그녀를 말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박태곤은 서유진을 살해한 뒤 산에 묻고 정기적으로 찾아갔다고 인정했다. 처음에는 꽃과 술을 가져갔다. 나중에는 무덤 위에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흙 아래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거부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 그때가 가장 평온했습니다. 박태곤은 그렇게 말했다. 강민석을 죽이기로 결심한 이유를 묻자 그의 표정이 굳었다. 그 사람은 유진이를 찾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 없습니까?
아내가 외로워하는 것도 모르고 회사에만 있었으니까. 당신은 그 약점을 이용해 접근했습니다. 나는 유진이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까? 박태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강민석이 지역신문에 실종 광고를 낼 때마다 분노했다고 진술했다. 강민석이 서유진을 내 아내라고 부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서유진의 유고를 다시 파낸 뒤 그는 남편을 옆에 묻기로 했다. 그러면 강민석도 죽어서야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을 함께 묻으려 했습니까? 최재현이 묻자 박태곤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이가 원했을 겁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당신은 늘 그녀 대신 대답하는군요. 박태곤은 입을 다물었다.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 한소라는 경찰서에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서유진이 실종되기 직전 맡긴 봉투 하나를 가져왔다. 당시에는 단순한 개인 물품이라고 생각해 열어보지 않았지만 유골이 발견된 뒤 처음으로 내용을 확인했다고 했다. 봉투 앞에는 강민석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편지는 1998년 11월 10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서유진은 편지에서 자신이 박태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사고 이후의 외로움과 상실감을 핑계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박태곤과 함께 살거나 남편을 떠날 생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더는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경찰에 신고하고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겠습니다. 서유진은 친구들과 만난 다음 날 강민석에게 편지를 건넬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병원 주차장에서 납치되었다. 강민석은 죽을 때까지 아내가 자신을 버렸는지 억지로 끌려갔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리산에 올랐고 아내가 끝내 자신에게 돌아오려 했다는 사실을 듣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다. 2003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박태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서유진에 대한 납치, 불법 감금, 살인과 사체 은닉, 강민석에 대한 계획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가족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고 수사를 방해한 행위도 범행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제시했다. 법정에는 서유진과 강민석의 가족이 앉아 있었다. 박태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검사가 피해자들의 사진을 제시할 때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재판장이 마지막 진술 기회를 주자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유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서유진의 어머니가 흐느꼈다. 박태곤은 말을 이어갔다. 그 여자를 죽게 만든 것은 남편과 가족입니다. 그들이 유진이를 내게서 빼앗았습니다. 그 순간 서유진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가족들이 붙잡았다. 재판장은 박태곤에게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유진이는 혼자 있으면 무서워합니다. 박태곤이 말했다. 어디에 다시 묻었는지만 알려주십시오.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박태곤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가 궁금해한 것은 피해자 가족의 고통도 강민석의 죽음도 아니었다. 죽어서도 서유진의 위치를 알고 통제하고 싶다는 욕망뿐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이 오랜 기간 계획되었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협박했으며 첫 번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두 번째 피해자까지 살해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서유진의 시신을 반복해서 파헤치고 강민석을 유골 앞에서 살해해 함께 매장하려 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부정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박태곤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선고를 들은 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교도관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가기 전 그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시선은 서유진의 부모가 아니라 증거 자료 속 그녀의 사진을 향하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뒤 서유진과 강민석의 유해는 순천 외곽의 가족묘지에 나란히 안장되었다. 두 사람을 같은 곳에 묻기로 한 것은 박태곤의 계획 때문이 아니었다. 가족들은 강민석이 4해 동안 아내를 포기하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찾으려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었다. 강민석의 묘비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졌다. 4해 동안 너를 찾았고 마침내 너를 집으로 데려왔다. 서유진의 묘비에는 그녀가 남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적혔다. 더는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최재현은 두 사람의 묘지를 찾았다. 그는 꽃을 내려놓고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수사는 끝났고 범인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은 계속 마음에 남았다. 박태곤은 법정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사랑이라고 불렀다. 그는 많은 것을 주었고 오래 기다렸으며 누구보다 깊이 서유진을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랑은 상대가 떠날 자유까지 인정하는 것이었다.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사람의 삶과 선택을 빼앗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다. 박태곤이 사랑한 것은 서유진이 아니었다.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서유진의 모습을 사랑했다. 살아있는 그녀가 그 환상을 거부하자 그는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는 뼈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4해가 지나도록 아내를 찾은 남편마저 같은 구덩이에 넣으려 했다. 최재현은 2개의 묘비 사이에 쌓인 눈을 손으로 털어냈다. 멀리 지리산 능선 위로 겨울 안개가 내려앉고 있었다. 그 산 속에는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서유진과 강민석을 삼켰던 2개의 구덩이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하나는 여자를 소유하려 했던 남자가 만든 무덤이었다. 다른 하나는 그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인정하지 못한 남자가 파놓은 빈자리였다. 박태곤은 끝내 2번째 구덩이를 채우지 못했다. 강민석이 피를 흘리면서도 산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 마지막 발걸음이 아내의 이름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냈고 4해 동안 흙 속에 감춰져 있던 진실을 드러냈다.